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대선을 한 2, 3일 앞두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도선 비결, 도선 대사 다들 아시죠? 그 양반이 남긴 도선 비결을 통해서 이번 대선이 가지는 의미, 도선대사는 1000년 전에 이 비결을 남겼죠. 그 중에 대부분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에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도선이 남긴 이야기 속에서 우리 대선이 가지는 맥락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 대문 사진에 썼던 사진이고 제가 찍은 건데 이게 이제 도선대사 뭐 오늘 이야기에서는 좀 역사적으로 좀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고자 그냥 도선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선의 고향이 전남 영광의 구린마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번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도갑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도갑사 입구의 계단의 모습입니다. 오래된 이 계단이라는 것이 잘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다른 건물들보다는 원래의 모습을 오랜 시간을 견뎌온 그런 구조물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제가 오늘 도선 비결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제 이야기 아마 90% 이상은 이 책에서 가져온 것일 겁니다. 도선 비결이 과거에 그 정감록 조선시대 때 거기에 이제 정감록이라는 게 주요 내용도 있지만 뭐 이시다음 정시 그다음 뭐 성시 성시 해서 계속 이어진다는 그런 의미로 그런 게 주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옛날에는 공식적으로 책이 이렇게 발간되는 게 아니니까 이제 필사본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 외에 다른 예언서들의 부분들이 합쳐져서 전해졌어요. 그래서 정감록의 한 부분으로서 아마 도선 비결이 전해진 것 같아요. 저자의 말을 빌려보면은 이 책에 그 삼성 출판사에서 과거에 나온 한국의 민속 종교 사상이라는 이제 그 책에 있는 도선 비결 버전을 사용했다고 해요. 도선 비결이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감록은 이제 조선시대를 걸쳐서 검서로 되어 있었죠. 그렇지만 도선 비결 이 부분은 상당히 난해해서 뭐 크게 입방아에 많이 오르내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천년의 만남을 쓴 이 저자인 전태권 이분이 상당히 힘을 쏟아서 비결을 해석을 한 것인데 이 책이 이렇게 많이 팔린 것 같지는 않은데 큰 일을 하신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살펴볼게요. 자, 이게 조선 비결의 전문이에요. 전체가 아마 280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80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180자 정도가 구한말 이후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도수는 아시다시피 통일신라 말의 인물이에요. 상당히 유명한 고성이었죠. 예. 그래서 이 천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고려 초에도 잠깐 살았는데 고려에 대한 이야기 전혀 없어요. 조선에 대한 이야기도 초에 잠깐 있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외세의 침탈을 받기 시작하는 그 부분부터 언급이 주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1000년 전에 도선이 쓴 이 비결은 사실은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 남긴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대부분의 내용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인생에서 지금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참 남다르다 이런 생각을 볼 때마다 좀 하게 됩니다. 도선 비결 전문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계기가 있으면 그때 또,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는 그 부분부터 빨간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위주로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주제가 대선과 관련된 어떤 맥락을 짚어보는 거니까요. 도선 비결의 시각에서. 예. 자, 이 책에 아까 말씀드린 그 저자분이 도선 비결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이분도 상당히 사연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다 사연이 많죠. 예,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쳐서 2000년 초반을 살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그렇고 다들 많은 사연들이 있죠. 이 세상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이분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해요. 다 읽지는 않고 가운데 사각형 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즉 이 저자가 도선 비결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된 문구이고 울림이 제법 있는 그런 문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1000년 전에 조선이 한 이야기가 이렇죠. 그때도 그랬나 봐요. 여기 잠깐 읽어보면 지사지의 미도 뜻 있는 사람 지사들의 뜻은 도를 잃었고 즉 세상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말도 맞지 않고 무시당한다는 겁니다. 바른 말을 하는데도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예,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 우부, 지언, 필중. 우매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반드시 맞는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울림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좀 살았잖아요. 지난 대통령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고. 예.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옳은 소리를 하면 안 된다. 네가 피해를 본다. 저도 그랬던 적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자, 이게 이제 과거의 세상이고 도선 비결이 이야기하는 앞으로의 세상, 우리가 중심이 될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닌 세상이 되겠죠. 예. 즉 지사지의 도겠죠.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은 반드시 틀려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그런 갈림길에 있지 않느냐, 전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대선이 가지는 의미도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읽어볼게요. 해방 이후 이야기죠. 약봉성년 성백학이 선서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약은 아마 이제 어린 나이를 칭하는 말로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년의 성스러운 해에 도달하면은 이 말은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됐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앞뒤 여러 가지 이제 이전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런 혼란 끝에 마침 해방이 되고 백학을 타고 서쪽으로 먼저 간다. 이 백학이라는 것은 이제 성스러운 동물이니까 좋은 일이라는 거죠. 해방과 맞물려서 우리가 서방을 먼저 지향하게 된다. 서구 영향권으로 들어가게 되죠. 예. 바로 미국이죠. 자,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는 비산비야다. 산도 아니고 들판도 아니다. 약간 혼란 상황을 의미한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착, 청이, 자남. 그래서 청이, 푸른색 옷이라는 것은 그때 서방의 문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들판에는 청색 옷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즉, 서방의 문명이 이제 물밀듯이 들어왔다. 예, 그리고 그 서방의 문명은 자남이다. 남으로부터 왔다. 예, 이 당시 이제 조선 시대에 이 글을 봤던 그 당시에 언더그라운드 선비들은 이 말이 이제 이해가 안 됐겠죠. 미래의 일이거든요, 당시에는. 근데 진짜 우리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이게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이 말이 그냥 다 이해가 돼요. 쉬워요. 여기서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 도선 비결을 조선 시대에 접했던 사람들은 그때가 도선 비결이나 이 정감록이 한참 인기 있을 때잖아요. 이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난해하다고 했을 겁니다. 예. 지금 이해가 돼요. 예. 저 자남 지금 분명하죠. 예. 미국의 영향권 하에 갔다. 이게 친절하게 도선이 부연 설명까지 하고 있네요. 비호 비외. 이거는 북쪽 오랑캐도 아니고 외부도 아니다. 그 다음에 더 대단한 표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당인묘죠. 인과 묘년의 당에서는 남북이 갈라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1950년이 호랑이띠 해예요. 예. 묘 1951년이 토끼띠예요. 그리고 남북이 갈라진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역사에서 남북이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칭할 때 남북이라는 표현을 썼던 적은 1945년 해방되면서 남북에 따로 정부가 성립된 그 이후거든요. 이 남북이라는 단어도 조선시대 승비들한테는 되게 낯설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시형 정치다. 그래서 이게 소따리 같은 그런 위태위태한 형상이 시작이 남북관계. 불안정했다는 것이죠. 예.
여기서는 이제 6.25 한반도 한국 전쟁을 의미한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부이 예극이다. 이것도 아마 과거의 분들은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현재에서 보면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마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자의 해석이죠. 이 씨를 도와주고 도와주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가시를 잘라준다. 즉 이거는 이제 미국이라는 큰 세력이 들어와서 이 씨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 반대되는 세력들, 그 추상스러운 가시 같은 세력들을 제거했다. 예. 김구 같은 사람이 제 가시에 포함이 되겠죠. 이 씨를 이승만이라고 본다면. 자, 그 이후에 국기가 보정 그리고 모순되게도 나라가 비로소 이제 안정이 되기 시작한다. 자, 그리고 시간을 좀 둬서 일국시안이다. 하나의 나라로 안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그래서 뭐 일국이라고 하면 통일이 된다는 의미겠죠. 예, 그래서 우리 현대사의 중요 시점을 우리 스냅샷 사진 찍듯이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놀랍죠.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저자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남북이 갈라지고 나서 도순이 상세한 표현을 한 묘사를 한 곳은 그 정황을 진행 상황을 한 것은 남한의 이야기를 주로 한 것이죠. 그렇죠?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일국시안이라고 됐을 때 하나의 나라로서 안정을 찾는다고 했을 때도 그것이 남쪽의 주도적인 역할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더군요. 저도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대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시수지공. 자, 하나의 나라가 된 것이잖아요. 그죠? 네. 자, 도순이 1000년 전에 이 메시지를 던진 이유는 뭐냐면 이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그의 비결의 대부분을 할애를 했는데 그 대부분의 할애된 부분은 조선시대 선비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예, 여러 가지 잡설들만 흘러나왔겠죠. 이제 핵심이죠. 예, 그게 우리나라가 한 나라로 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시작점인 거예요. 앞뒤의 맥락을 봤을 때. 예,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죠. 결국은 쪼개지기까지 했죠, 나라가. 그래서 다시 만났다. 그 만난 것이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묻습니다. 그게 도대체 이 시는 그거죠. 한 나라로 다시 됐다는 게, 한 나라가 돼서 안정이 됐다는 것이 누구의 공이냐 이렇게 물어요. 자문하는 것이죠. 답을 하려고. 예, 답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죠. 유피 전업이다. 그것은 바로 전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업 그리고 총명신예다. 총명신예, 즉 전업과 총명신예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 저자가 전업이라는 부분을 조금 어려워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명신예라는 표현은 동양학 여러 고서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 같은 사람이에요. 예. 외유내강하고 하늘의 뜻도 알면서도 현실에서는 분별력도 있는 판단력도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도자로 보고 전업이라는 것은 전이라는 한자는 제사할 때 전이에요. 제사를 한다는 전이거든요. 업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예, 마을, 동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국민과 지도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 여기서 국민은 보통 국민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 조그만 크지 않은 나라에서 지금 수천 년을 이 한반도에 살아오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도. 그렇지만 강력한 어떤 색깔을 가지면서 언어나 문화나 음식이나 모든 면에서 그리고 자존심이라는 면에서 그걸 우리가 왜 지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우리 역량을 떨쳐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어디서 왔겠습니까? 우리 DNA에 숨어있다가 갑자기 탁 튀어나왔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게 우리의 문화적인 DNA라고 봐요. 우리가 위기에 닥쳤을 때, 마땅히 뭔가를 해야 됐을 때, 그리고 자기 때에서는 우리가 이미 수천 년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자기 때에서는 그 복이, 내가 지금 고생한 복이 나한테 떨어지지 않더라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스스로 희생을 한 그런 문화적인 DNA들이 쌓이고 쌓인 그 결과물, 즉 현 시대 우리가 아닌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노력들의 결과로서의 우리, 예, 그게 전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세상의 흐름에서 우리한테 기회가 왔을 때, 예, 그 힘을 제대한 방향으로 끌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지도자, 이 두 가지 조합이 되어야만 우리가 일국으로서 마침내 안정이 될 수 있다. 통일이 돼서 안정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저는 감히 이해를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를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통일의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은 뭔가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숫자를 이야기한다는 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죠. 예. 그래서 물론 그래서 그렇지만 다른 분의 이야기를 제가 전하는 입장이라서 감히 해봅니다. 다들 출간된 책이기도 하고 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천년의 만남, 이 책에서도 여러 가지 연유를 바탕을 두고 2010년부터 2040년이 통일의 가장 이 발생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책 난세의 사상과 야산의 이달이라는 에서 소개된 통일의 시기도 10년 40년, 예, 탄호 불교의 그가 이야기한 통일의 시기도 이와 겹칩니다. 다들 이제는 조금 잊혀진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한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조용한 셈이에요. 오히려 큰 태풍을 앞둔 정적, 큰 일을 앞두고는 오히려 조용하다. 이런 비유가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물론 다른 예들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들 제가 살펴본 이러한 예들에서 보면은 10년에서 40년 사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지금 20년대를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우리의 삶에서 이 시기를 만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길게 봐서 20년이면은 그 안에 앞으로의 수년 안에 뭔가 현실적인 움직임들이 이제는 손에 잡힐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게 10년 전이었으면은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 이야기지만은 지금은 어떤 큰 변화의 조짐들을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이 변하고 우리가 변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장난스럽게 한낱 예언 나부랭이로 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시기에 수년 내에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네. 그래서 제 동영상들 그런 것들이 조금씩 묻어나고는 있지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연 우리도 가끔 뭐 점도 보고 우리의 그 뭐라고 할까 사주팔자도 보지만 그래서 세상이 먼저 끌고 가는 건지 개인이 먼저 보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안 변하는데 세상이 변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세상이 변하면은 내가 계기가 돼서 나의 어떤 본성이 나의 어떤 특수한 부분이 더 발휘가 돼서 내 스스로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계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동양이 예전에 소위 성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를 남긴 것 같아요. 진인사 대천명이죠. 사람은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천명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게 제가 아까 전업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동학 때 동학운동 때 40만 명의 사람이 죽었다고 해요. 일본이 그 동학 잔당을 잡기 위해서 10년간 잡았다고 했죠. 그래서 동학에 가담했던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 오지로 숨어들어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뿌리가 사실은 우리 80년대 이럴 때 그 후손이죠. 그 동학 가담자들의 후손들이
우리 또 학생운동, 또 시민사회운동의 뿌리가 됐어요. 예.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동학의 그 의미는 살아있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흔들리지 않게 뿌리를 버텨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늘의 흐름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준비를 안 해왔으면, 그리고 나의만의 준비가 아니라 나를 앞서갔던 사람들의 준비가 없었으면 오늘의 나가 없었을 것이고, 그런데 도순이 1000년 전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한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책무는 무엇일까? 이거 참 대단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의 책무는 통일을 이루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한번 꽃피워봐라. 너희들은 그런 가치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도순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참 복이 많은 세대다. 우리 때에서는 성과를 보는 임무를 부여받았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앞선 선배들은 고생을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던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임무를 한 번도 허투루 여기지 않고 내 대에 복도 받지 못하는 거, 내 새끼 대에 복도 받지 못하는 거 나는 안 할래 이러지 않고 자기의 임무를 성실히 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성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그 임무를 충분히 성실히 수행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여기에 이제 도순필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기병, 서세, 천자, 희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쪽 변방에서 병석이 기병이죠. 병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천자, 하늘과 땅이 이로써 즐거워한다. 그 결과로서. 자, 이거는 저자의 의견도 있고, 그런데 저는 저자의 의견에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는 부분이고, 저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기병을 한다는 것은 병사를 일으킨다는 거거든요. 좋은 의미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가 다 문제예요. 병사를 일으킨다는 게 은유적인 의미냐, 아니면 실제 병사를 일으킨다는 의미냐. 이 통일된 후거든요. 예, 통일된 후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서쪽의 변방에서. 서쪽의 변방이 어디냐. 이게 심지어 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죠. 그런데 기병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주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어떤 문화적이나 다른 부분에서 우리 한반도에 소속 국한되어 있던 사람들이 떨쳐 일어난다, 전 세계에서 병장기를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소질과 소양을 가지고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세상에 큰 변화가 있으려면 저의 이거는 제한된 선입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이 크게 바뀔 때는 서구적인 사고방식일지도 모르겠어요. 한 패권이 다른 패권으로 넘어갈 때는 항상 전쟁과 결부가 됐었거든요. 과연 우리가 앞으로 세상이 바뀐다고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인간의 본성에 있는 그런 전쟁의 본능까지, 폭력성의 본능까지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해소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전쟁 이후에 이런 단계가 있고 전 세계가 한번 놀란다는 거죠. 전쟁이든 아니면 문화적인 방안이든. 그 다음 이제 통일된 한국이 세계의 지도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 나와요. 삼린 조안이고 계룡산이고 삼자 전안이에요. 그냥 짤막하게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삼린 조안이, 삼린이면 이게 삼자라는 것은 뭐 모든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정치적인 부분입니다. 모든 국가들이 전 세계가 안정이 되게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도와준다. 글로벌 정치면에서, 외교 정치면에서의 풀이라고 봐져요. 앞으로의 세상이. 그리고 계룡산이라고 되어 있죠. 계룡산은 사실은 이게 주역의 풍내익계에서 나온 거예요. 풍내익이라는 게 바람이 불고 우레가 치고 해서 세상이 변한다.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려면은 뭔가 일깨우고 때로는 부딪히고 이런 게 있어야 되죠. 기존 틀이 부서지고 새로운 틀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새로운 계획이 발생하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한 게 풍레이케예요. 예. 그 풍이 이제 닭이고 개가 레가 밑에 그 즉 용이기 때문에 풍레이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일깨운다는 것이죠. 예. 거기는 뭐 어떤 투쟁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떤 논쟁이 있을 수 있고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자, 그것이 기병서세하고 좀 상관이 있다고 봐요. 그 방식이라는 면에서. 그래서 지금 그거는 세월이 좀 더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삼자 전환이라고 돼 있죠. 예. 저는 받드는 거죠. 아까 제사라는 말씀 드렸어요. 여기서 삼자는 전환. 그래서 평안해진다. 이건 사상적으로 아까는 정치 체계적인 그런 부분이지만 이제는 삼자라는 게 뭐 유불선 이런 말들을 보통 동양 사상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뜻을 쫓는다면은 사상적인 면에서 이 방향으로 이제 완성이 된다. 즉 새로운 지금 많은 종교들이 한계치를 드러내고 있죠. 그럼 새로운 사상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 각자 다 이기적으로 다 바뀌어 있고 영역화되어 있고 각자의 성을 다 쌓았는데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러분과 저는 그런 마음을 기대할 사상은 없는 것이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과 저의 고민들이 거듭되다 보면 그런 게 새로운 것이 나오겠죠. 예, 그런 사상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고비 속에 여러분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세상의 흐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도슨이 지금 설명하는 이거가 100% 여러분이 관찰하는 부분들하고 어긋나리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10년 정도 전이었으면 뭐 택도 없는 소리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택도 없는 소리 아닙니다. 아닌 것으로 다 느끼실 겁니다. 예. 앞으로 수년 내에 의미 있는 변화, 한반도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뭔가 손에 쥘 수 있는 일이 생겨야 돼요. 지금 우리가 뽑는 대통령은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징검다리가 돼서 한반도 통일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세계의 리더십, 갈 곳을 잃은 전 세상에, 전 지구에 새로운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 오늘은 도슨 비결의 관점에서 이번 대선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